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2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경제를 이야기해보는 좀 거창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단초가 어디서 왔느냐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북극 항로를 언급했고, 그게 약간 공약화된 것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이 많이 녹아서 배들이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 서로 활성화될 것이다. 부산항은 그 거점이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음만 녹았다고 배가 갈 수 있다고 해서 항로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그 대부분은 러시아의 테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현재 무역의 수요를 봤을 때는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거쳐서 결국은 유럽으로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밑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돈도 적게 든다. 이건데 러시아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전 세계 우리 해운업계를 포함해서 전 세계 해운업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과거 냉전 시절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이게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죠. 지금도 국내 많은 언론들과 소위 전문가라는 집단에서 러시아와 푸틴은 악마시 하고 있어요. 그런 악마시 한다는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세계적으로 북극 항로는 물 건너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재명이 공약은 지킨다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가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말했을 리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미국으로 가는 물류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물류망이고, 그 가운데 거점이 되는 이제 러시아의 연해주 해변 해안가하고 지금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북극 연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거기가 개발된다는 게 아주 커요. 거기는 전 세계 자산의 보고잖아요. 자산의 보고.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여기에 미국과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미국 자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런 북극 항로가 제일 먼저 개통이 되겠죠. 하기 쉬운 거니까, 바다 위로 가는 거니까 길을 닦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시베리아 철도망이고, 그럼 시베리아 하부가 또 개발이 된다. 시베리아 철도망을 통해서 루트가 동시에 두 개가 생겨요. 유럽으로 가는 루트가 배를 타고 가는 게 있고 육지로 가는 게 있고. 자, 육지를 통해서 가다 보면 시베리아 남부 지역이 개발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개발이 돼요. 그러면서 현재는 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 이런 지역이 아시아 기술의 우리 기술의 현지 생산 기지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즉 새로운 지역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푸틴과 트럼프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전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커질 데가 없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신용화폐를 가지고는 지금 빚이 전 세계에 득지득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자, 미국이 예전 오바마 시절, 우리로 하면 이명박 시절에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바람이 불었죠. 전 세계 모든 국가랑 FTA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장을 최대한 확대시켰어요. 그때 이미 부담이 왔었죠. 그들의 경제에, 달러 경제에. 전 세계에 모두 FTA를 했지만 시장 커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왜? 기존의 패권 방식을 유지하면서 시장만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의 뻘짓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미국이 몸집이 유지가 안 되겠구나. 지금은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되겠구나. 중국과 다투면서 특히나 성장한 중국과. 그 제로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느냐? 아니다. 이길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전 세계 경제를 넓히자. 지금 미개발 지역이 많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다. 그 많은 것들이 푸틴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면 해결이 된다. 푸틴이 적극적으로 길을 제시한다. 한반도가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그림 속에서 지금 남북 문제가 끼어들어 있고 현재 내란 사태로 초래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막아서는 세력이 있고. 자, 이런 관점을 한번 전달드리려고 해봅니다. 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에요. 현재 세계 변화에. 자, 선거철이니까 선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룬 내용이죠. 대선 개표의 자작극 테러 가능성. 이거는 저는 여전히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방 관련, 국방부에서 하는 뉴스 채널들을 봤을 때 국방 홍보원 같은 데서 그 KFN이라고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던데 그 방송의 태도가 몇 달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순화됐어요. 호전적이고 전쟁 광적인 이런 기사 제목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군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 개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은 바쁘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란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었던 실제 행동대원 역할을 해줬던 군 장성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는 내란 수괴로서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영화까지 보러 다녀요. 그 영화가 뭡니까? 첫 번째 공개 행사를 하는데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뭐 내란 사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치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코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선 개표 자체를 희한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소수 인력을 갖고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더욱 초조해지는 것은 이런 것으로 드러나요. 이게 MBC 보도인데 정광훈이 뭐 이게 그를 추종하는 여러 지방의 목사 선교사인지 모르겠어요. 모임에 할당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다가 얼차례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 원산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산폭격.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모든 기독교가 이렇느냐? 기독교의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류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걸 비난하지 않아요. 예, 초록은 동색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건을 이런 상황을 지나치면서 기독교는 큰 타격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이런 친구들 많았죠. 뭐 하자고 그러면 저 그때 뭐 수련회 가야 됩니다. 교회 수련회. 이런 것들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스스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부분이고 이거와 윤석열의 현재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구속으로 몰리는 것 또한 결국에는 이제 주류 기독교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 정광훈 세력들한테 등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력이 아주 많아요. 예, 이들이 기독교의 주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리고 천공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 17일이니까 예, 일주일 됐네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지금 받아 있다. 예, 이거는 뭐 말을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죠. 용산이 용자가 들어있고 새로운 용한테는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아마 추천을 한 사람이 천공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용이 현재는 이무기로 전락한 상황이고 말을 갈아타는 상황입니다. 만약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날에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러한 기운을 지금 받아 있다. 내 코치를 잘 받았는데 이재명한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또는 4년 전에 윤석열이 했던 말을 이재명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만일에 이재명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온다. 천공 나한테 온다 하면 이재명 후보 도와주죠. 예, 아마 윤석열한테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김건희가 알아서 윤석열을 소개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림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통일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다. 김건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5년 내가 남북한 통일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예요.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거는 자기 사주에 있는 거예요. 대장을 할 수 있는 걸 타고났다는 거고 윤석열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듣는 윤석열이 억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할까요? 정광훈하고 같이 아닙니다. 더 예민해질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그를 윤석열을 지지하고 공감대를 가지는 세력들이 그를 지금 풀어줘서 그가 마음대로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기회를 왜 활용하지 않겠어요? 빡빡 긁어서 다 활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보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그를 풀어놓은 그의 동지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들 영역에서는. 네. 자, 이 정도 대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북극항로. 이렇게 가면은 15,000km인데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길이가 7,000km가 줄어들고 10일간 시간이 줄어든다. 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드는 돈을 안 내도 되겠죠. 비싸요. 자,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G7과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북극해 연안에 있는 이 지역들이 새로 다 개발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천연 자원들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단지 얼음이 녹았기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역학관계가 바뀐다는 것이 전제로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이것을 만약이 아니죠, 공약으로 한 거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서는 교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미국 측하고 또는 러시아 측하고. 자, 이런 이야기 있죠. 어떤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푸틴이 북극 항로에 외국 자본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것이 열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열려 있고 미국에도 열려 있고 하겠지만 중국은 좀 복잡하고 돌아서 하던 일을 바꿔서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 방에 바로 전국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북한이 회방을 놓겠다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동해안이 되게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지금 후티가 홍해에서 하는 거랑 같은 걸 만약 북한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후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요격할 수 있죠. 그것을 동해안을 지나는 배들을 초음속,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군함들도 막기 어려운 그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다. 막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북러 상호 방위적으로 맺어져 있고 둘이는 이해를 갖게 하는 두 국가가 됐어요. 자, 그런 면에서 선이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김정은과 이야기하기로 돼 있다. 이 전체적인 얼개는 문재인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시작은 김대중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천공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틀려고 한다.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중국은 현재까지 패권 방식에 의해서 1대1로를 건설해 가려고 했지만 푸틴과 트럼프는 지금 다문화된 세상에서 중국이 적국으로 분류됐던 지역에도 통로가 생긴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일단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중국이 위축될 수 있다. 당장 손해는 안 나지만 거기에 활용 점정은 한국이다. 북극 항로가 열리더라도 그 기점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딱 중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소통이 된다. 그리고 북러 관계, 한미 관계가 다른 식으로 융화돼서 변화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시베리아 철도로 가던 것처럼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도 그 권한을 제약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느냐. 자, 요런 어떤 틀을 만들므로 인해서 환적이
많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기존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위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 이익이 되는 선사들이 한국 한반도에다가 뭘 지불하더라도 그거 살 가능성이 있다. 수에즈 운하 통합이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10일이나 더 빨리 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서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에 미국 자본에 들어와서 같이 따먹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옆에서 보고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고, 일본도 엄청 손해나는 느낌을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을 받지 못했었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가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다? 또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다? 그 말은 즉 뭐냐? 그들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의 영향력으로 남의 이해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통일의 적기라는 겁니다. 푸틴은 푸틴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이 세상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무역 거점을,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한반도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중국이 찝쩍거린다고 해도 튕겨낼 수 있을 정도로. 막상 문제가 생기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건 우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주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방향성이다. 우리가 무력을 향상시켰던 그 이유와 부합하고, 또 전 세계로부터 존경과 존경을 받고 매력이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문화 강국으로서의 한국.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왔잖아요. 그죠? 국방력대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고, 더 올라갈 것이고, 향후 5, 6년 동안 윤석열이면 희한한 짓을 하지 않았던 다음에는 문화의 힘은 이미 떨쳐 올라가고 있고, 그럼 통일의 기운이 온 거죠. 대표적인 길은 얘다. 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입장에서는 뭐냐, 예전에 FTA 같은 걸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새로운 개발처가 생기고, 그것은 새로운 자본의 투자를 유발시키고, 전국에 지금 밀도가 너무 높은 그래서 가치가 오히려 없어진 그런 달러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달러의 수요를 생기게 한다. 여기가 미국이 따먹는 가장 큰 혜택이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들은 이제 무슨 이미 생산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자본 투자거든요. 거기서 달러의 지위를 용인해 준다. 달러가 주력으로 사용되게 해준다. 그것만 해도 미국은 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지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바보같이 왜 편을 갈려서 하고, 남이면 왜 개발을 못해? 장사하는데 적이면 장사 안 할 거야?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사업 개발 일을 할 때 보면은 저쪽 파트너가 상당히 성격이 언짢은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협상하기가 좀 더럽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 걔가 성격이 더럽다고 너 그냥 협상 안 할 거야? 계약 안 할 거야? 그 말을 하면 다 수긍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군사고, 일단 해쳐 모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구를 절반밖에 못 쓰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 푸틴을 적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인도가 동참하면서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영역이 계속 위축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G7은 전체적으로 노쇠해지고 있고, 그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지구를 더 크게 써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 지역은 이 무역 루트다. 자,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고 이어서 시베리아 철도망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남북한에 어떤 휴전선이 쳐져 있었던 것처럼 이 루트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서로 만나야 되는 루트인데, 예전에 한번 대판 싸워서 여기는 경직돼 있고 폐쇄돼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한민족이 갈라져 있으면서 서로한테 적대감을 품고 있었죠. 그것은 우리끼리 맞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농했죠.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니까 드디어 세상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예, 푸틴과 트럼프와의 화해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중국의 부상, 그걸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엄청난 길목의 한반도가 길목으로서의 상황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평가가 될 것이고 또한 북한이라는 곳이 중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생산 기지화 될 수 있어요. 달러를 사용하는. 네. 물건을 중국보다 저렴하고 더 고품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고 단기간에 세계 공장으로서 전환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이제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할 수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친하다, 미국하고도 친하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 의욕, 남한의 경험,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중국이 어버버 하면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루트가 새로 열린다는 것은 크다 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물류비가 저렴해진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라진다. 전 세계의 구도가 변한다. 예, 이런 시발점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자면 금년 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도로는 다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볼까요? 지금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 이래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여기서 지금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30년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여기가 지금 하얀 색깔로 표시된 곳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지금 페르시아만하고 연결되는 곳이 R4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 대규모 항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이제 티그리스 또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그 강을 따라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밑에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로를 뚫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지금 이집트 GDP의 2% 5%를 정도를 차지하는데 후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수에즈 운하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늘어날 여지가 커요.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라크는 이게 새로운 루트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랑 연결되는 것이냐면은 이 그림이 다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지금 인도가 말입니다. 인도가 유럽 쪽으로 가려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가면 좀 짧아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봐요. 예, 이스라엘 문제 해결되면 저희 홍해도 안정화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이란하고 죄송합니다. 인도하고 러시아는 엄청나게 친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육지로 따지자면 가까워요, 서로 간에. 그런데 지금 육상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무역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게? 여기다가 이란은 미국의 적국이에요.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루트는 뭘 의미하는고 하니 인도가 터키 쪽으로 가지 않고 위에 코카사스 산맥 쪽으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러시아예요. 이것이 주는 게 엄청나게 크다. 이거는 그것을 위한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미국과 화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인도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하게 되면 이게 해소가 되고 이 경로가 실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키스탄하고 인도의 무력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는 아마 가급적이면은 육로를 통해서 바로 이 경로를 오고 싶을 거예요. 처음부터 육로로. 지금은 배 타고 와서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러시아랑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한판 붙은 이유는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어떻게든 파키스탄을 통과하는 육로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바로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통팔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파미르 고원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중국을 넘어가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서.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인도는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섬과 같아요.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인도와 유럽이 통한다.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가 통한다. 러시아가 이 그림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와는 전혀 다른 무역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에 뭘 수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돌아서 북극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막 적성국들이 막 섞여 있고 미국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부분들, 미국의 적국들이 여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자,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역할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인도가 아프가니스탄까지만 육로로 연결될 수 있으면은 향후 이란을 통해서 지금 이라크 선 제가 줄 거는 거 있죠. 저 선에 올라탈 수 있고, 러시아가 작년 재작년을 걸쳐서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억한 감정을 가지는 이유는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빨대를 꽂아놨던 그 식민 국가, 식민지로 삼고 있던 식민지로 취급하고 있는 나라들을 다 해방시켰잖아요. 러시아가. 즉 그것은 아프리카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절대 이스라엘의 편을 안 들어줍니다. 가자권을 가지고.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준비가 됐으니까 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리아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풀어준 겁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태계 자본이 반발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치면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요 지역이 지금 사통팔달이라는 겁니다. 인도가 여기 올라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미국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었어요. 저 자본 투자죠. 자,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 항로를 오케이를 해줄 수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미국의 오케이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받고 싶어요. 남북이 소통이 돼서 또 시베리아 철도로 시베리아 남부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도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간료를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그 지역이 마침 중국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해 준다. 바로 푸틴이 작년에 북한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중국의 영향력이 배제됐다. 자, 이런 거에 대한 그간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금 정치적 남아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루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 미국 자본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대박인 거죠. 이거는 저 미국 자본의 유태계 자본의 핵심부터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타냐후를 버릴 것이냐, 내 돈을 지킬 것이냐 이래 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 돈을 지키는 것으로 가지요. 자,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우리도 예전부터 이집트에다가 공을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 한 10년에 걸쳐서, 또 인도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되겠죠. 나중에 육상으로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이 모든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권에서 역할이 미미한 것이죠. 본인들의 생산 기지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긴장관계 때문에 적국이고, 뭐 이란, 뭐 아프간 당연히 그렇죠. 또 파키스탄은 중국 편이니까 또 아니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영향권 나에 있는 국가들이니까 전 서방권의 달러의 자본이 되게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들이 다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재생에너지 강조되는 거 이번에 대선 토론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지역, 이 중동의 광활한 사막 지역에서 태양광을 한다. 근데 그 전기를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이냐? 거기다가 뭐 고압선을 갖다가 전세로 깔 수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수소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기를 모으는 방법은 수소로 전환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광대한 땅이 생산 기지화 되는 겁니다. 땅이 넓어 많은 곳들이 전부 다 연료를 생산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돼요.
그들이 연결돼야 돼요. 소비를 하려면 또 그들의 품목을 수출하려면 맞죠? 수출을 액화시켜서 항구로 가든지 아니면 물류 고속도로를 통해서 옮겨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바로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소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을 들인 겁니다. 그 기술적 인프라를 우리 힘으로 한다. 중국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북한의 생산 기지를 옮기면서 더 저렴하게 한다. 그 게임에서 만약 중국이 진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이 중국에 돈 더 안 빌려도 된다. 미국이 우리는 달러 못 쓰게 할게.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브릭스가 와야 될 가능성이 커요. 각자 돈을 만들어요, 이제. 자, 그런 전 세계 구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좀 더 평등한 방식의 세계기구로 대체되든지 그들이 계획을 하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물망에 오르는 거고, 그것은 항상 인도가 이야기해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도 있었죠. 한 2년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당시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한참일 때라 푸틴은 죽일 놈으로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서방권의 이 카멘테이터, 저기 사회자, 내지는 그쪽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은 누구냐? 인도의 외무부 장관이, 현재도 외무부 장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인도가, 야, 푸틴 죽일 놈이잖아. 어떻게 푸틴을 요리하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지원할 거야, 우크라이나를. 이런 류의 질문을 던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인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내 판단은 내가 한다. 이런 색깔입니다, 인도가. 이제 인도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나는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위해를 끼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살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중국의 압박이 있고 또 자기들도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많이 뭉개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외무부 장관의 이야기 쪽으로 방향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루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 루트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고, 그것도 이란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는 친하죠. 근데 그것만은 절대 불충분하다는 거죠. 러시아의 경제력은 제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수 분야에서는. 자, 그래서 미국이 이란과 화해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이해관계에 덕이 생기는 부분은 똑같이 러시아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한반도에서 북러 상호방위조약 맺으면서 미국과 제발 북한하고 화해해라. 대박 난다. 그게 지금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당연히 트럼프는 땡긴다 이겁니다. 왜? 바이든이 확실히 설명해 줬으니까. 기존의 패권 방식으로. 이런 나쁜 놈들하고 협상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과 협상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이제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마지막으로 막아선 게, 윤석열과 그걸 추종한 세력들이죠. 옛날 친일파의 잔재들. 네. 일본은 싫어하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조지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까지 오는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 이게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도로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달은 또 못 쓰고 이런 거라 이것을 고속도로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프리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여기서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중동의 윤석열, 네타냐후죠. 그래서 네타냐후 운명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팽하기 시작했죠.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은 전쟁도 많이 나고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제 독자분들은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유로바이단하고 뭐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친미적인 정부를 세워서 공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토에 가입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를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준비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도 일단 나토에는 가입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손길을 뻗친 곳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여기입니다. 특히 조지아. 이걸 틀어 막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동에 아프간에 있었고, 이란은 적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이 땅 따먹기를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실패했던 거죠. 푸틴이 이제 견뎌내면서. 그래서 이런 거에로, 근데 푸틴이 당황만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 경계선을 더욱, 뚜렷하게 해서 과거의 냉전 시절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흐름을 명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아프리카가 바로 연결돼요. 지금 어떻게 오고 갈 길이 없어요.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그냥 빨대 꽂고 너는 계속 가난하게 살아. 나는 자원만 가져갈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안 커져요.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물가는 올라요. 살림살이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소할 건데? 전쟁으로 너희를 먹어버릴 거야. 이게 이때까지 G7과 미국의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또는 그를 이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세계 전쟁의 위험이 높았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런 그런 입장을 가진 미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 중국의 정치 구조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 단계를 못 넘어서고 있다. 자, 거꾸로 트럼프가 강력히 화해를 하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 세계를 몰아가면은 어설프게 중국의 지도 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밑에 기반이 모래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었고요.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이 TBM 공법을 통해 산악이 많으니까 큰 게 제일 긴 게 뭐 9km짜리 터널로 뚫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국 기술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 자본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러시아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TBM이라고 이게 두드리처럼 땅 파는 터널 파는 기계죠. 직경이 15m입니다. 이게 뭐 일단 구멍은 양쪽으로 관통은 된 것 같아요. 몇 년 있으면 이 도로는 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중국의 독자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채널에서 이게 국산화된 이 TBM 도로 전용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중국이 이번에서 앞서간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하도 견제를 하니까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들을 브릭스로 묶으면서 거기를 연결하는 어떤 물류망을 만들려고 했죠. 그게 1대1로죠. 예. 많은 부분들이 러시아와의 연계와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뻗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땅 따먹기 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하느냐. 뭐 중국한테 빌린 돈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땅 위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예. 자, 그런 게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대1로와 미국이 새로 개입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무역로들. 예, 그 경쟁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란이나 가자 지구 이런 데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에서 중국이 잘려나간 것처럼. 자, 그럼 한반도의 물류망이 개통이 되면은 거기서 중국이 받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란, 아까 말씀드린 가자, 시리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되고 그들이 제안한 규칙은 명확하고 분명해요. 거기에 트럼프는 확실히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뒤통수 맞는 그런 기분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도 만들었어요. TBM 핵심 기술 국산화했고 뭐 현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기 현대가 많이 나오죠. 이것은 정주영의 유산이 지금 살아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 세계 물류가 침체됐을 때 우리 해운 회사들이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 살려놓은 게 그때 현대상선도 망할 뻔했어요. 네, 문재인 정부 살려놓은 겁니다. 그거. 그때 이미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물동량이 확 줄었잖아요. 자, 그 뒤에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TBM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고 21년 이게 설계를 잘했다고 그래요. 됐고 이게 이제 핵심이 집안에 따라서 앞에 헤더, 즉 땅을 깎는 부분을 바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설계하는 부분이 아마 AI 부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것을 분석해내는 그런 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중국 것이 직경이 15m였죠. 이것은 너비가 14m, 직경이 14m입니다. 무게가 3,200톤이나 되네요. 엄청나죠, 이게. 자, 여기서 14m가 됐는데 14m 지금 한강 하지로 뚫고 있단 말이에요. 14m면 2차선 도로예요. 이걸 두 개를 뚫는 거예요. 그럼 4차선이 되는 거예요. 터널이 두 개 생기는 거거든요. 하저로 한강 하구에. 중국 것은 15m예요. 1m 차이니까 같다고 보시면 돼요. 2차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게가 3,200톤이나 나가는데 이것을 굳이 한강 하구에 터널을 하나 뚫을 건데 이것을 국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딴 데로 옮기려면 다 분해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가야 돼요. 물론 해외 공사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봤을 때 우리가 중국보다 저렴하게 이런 것을 배에 실어서 해외까지 가서 사업을 할 만큼의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 때 그럼 이거 하나 하려고 외국에서 기계 빌려다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개발을 했다? 국산화를 했다? 이 의미가 뭐냐? 앞으로 이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부탁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지금 몇 개 자료를 보면은 요새 다리 예쁜 거 많이 짓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예술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순신 대교 이번에 두 번째 건너가 보는데 그게 장관이더라고요. 자, 그런 다리를 통해서 연륙교를 만드는 것보다 진짜 땅굴을 파게 되면은 훨씬 저렴해요. 저렴해.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상징성이 있으니까 인천대교처럼 다리를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지금 다리가 많아요. 만약 남북이 소통이 된다 그러면 남북 간에 한강하고 지금 강화도 거기 지금 민간이 통제되는데 그쪽으로 다리가 많이 생겨야 돼요. 남북 간 연결하는 개성 쪽하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난 60년간 민간인이 통제가 됐기 때문에 70년 이상 되게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강화도를 자주 가보기 때문에 압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걸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예쁜 다리를 놓더라도 경관을 해쳐요. 자, 그래서 지하로 간다. 그 시범 사업을 이번 제2 순환고속도로에 시범 적용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그거 하나 때문에 디자인한 게 아니고 추후 많은 경우에 북한이 개발되게 되면 생기게 될 많은 다리를 지하로 뚫고서 한다. 경관에도 특히 비무장지대 지나갈 때 그게 공원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 다리 놓으면 모양새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지하로 간다. 값도 싸다. 공기도 빠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왔다. 제가 이런 말씀, 우리도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뭐냐면은 서해 남북 평화도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결하는 3.5km 도로는 다리는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도에서 강화도 사이에 11km 이게 다 갯벌이에요. 여기는 다리를 놔야 되는데요. 자, 강화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북한이 개발되게 되면은 강화도 북단에서 강화 개성 쪽으로 들어가는 제 다리를 놔야 돼요. 기존의 제2 순환고속도로의 하저 구간보다 훨씬 하류 쪽이죠. 저는 여기에 당연히 하저 터널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들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미 종전선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집중 투자를 받으면 몇 년 만에 뚝딱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북한에 투자가 되게 되면은 북한에 많은 해외 자본과 함께 해외 기술진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북한의 공장은 지금 개성공단을 확대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북한에 출퇴근은 하고 싶지만 북한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살고자 한다면 애기들부터 대환영일 거예요. 그래서 청라나 강화, 영종 이런 지역이 국제도시화 될 수 있어요. 송도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 도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50km가 안 돼요. 영종도로부터 치더라도. 청라에서 치도 한 4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출퇴근 거리 편도로 40km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많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오던 일들을 보면은, 아, 저기 한강하구로 지나가는 저 연결망은 저 터널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 자료 우리가 고속도로 뽑아놓은 것만 보더라도 남북 통일, 남북 교류를 대비해서 꼭지를 뽑아놓은 게 아주 많아요. 자, 그 중에 추가로 건설된 것은 이제 국도 마냥 비슷하게 영종도에서 뽑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남북 교류에 있어서 인천공항하고 인천항이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북한으로 통하는 출구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순환 비행장이나 남포항이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를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돈도 돈이지만 공항 하나 건설하는 거, 항만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몇 년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죄송합니다,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세계적 공항인 인천공항과 인천 항만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는 도로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끼를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요 물류는 여기 제2순환고속도로로 상에서 오면 돼요. 여기서 파주로 뽑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기 개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철도망은 이미 돼 있고. 자,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이미 이제 동해안 철도망이 다 그 연결이 돼 있죠. 고속도로도 뽑고 있고.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포천, 춘천 뭐 준비만 되면 바로 올라가서 북한과 바로 다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북한은 일단 남북 국정선 현재 휴전선 주변부터 입지 조건이 좋은 데부터 생산 시설이 들어서겠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프라, 전기까지 포함한 것은 남한에서 다 바로 간다. 그럼 바로 미국 말로 점프 스타트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인프라 투자하고 차관 빌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간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북한의 노동력도 내려올 수 있다. 지금 시골에서도 농번기에 노동력이 없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는 다 해외 노동력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쉽게 해소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에 관여했던 기업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면서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방안에 있어서 고령화 된다면서 해외 유입 인구들이 많아지는 데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활용한다. 예전에 개성공단이라는 시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큰 확대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은 우리한테 한반도 전체로 봐서 한 2-30년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인구 문제까지, 인구 구성비까지 평균 연령이 젊어지는 부분까지 하면 뭐 그 외에 통일된다는 부분까지 합치면 뭐 말할 것도 없는 혜택이 있는 것이지만 일단 2-30년간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연히 탈북자들한테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섰죠. 이것은 옛날에 서북청년단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가 거기를 버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쪽 품에 안겼는데 거기랑 이쪽하고 서로 친구가 된다 다시? 그러면 나는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잖아요. 탈북자들은.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때 정치논평 280편에서 이런 말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봐서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금강산 쪽입니다. 현재 문득 다가오는 게 아니죠. 국민들 대다수는 문득 갑자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예, 어떤 소수의 분들은 10,000명, 20,000명의 분들은 최소한 이것이 흐름이구나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예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요. 이게 지금 정치논평 487편이거든요. 오늘 게 한 1년 전에 제가 만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DMZ는 지하철로 건너갈 것. 자, 오늘 자료를 취합하면서 이것은 조금 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